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제 당정청이 머리를 함께 모으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긴급 안보 당정청 회의에 직접 참여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맡고 계시고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이시고요. 지역구가 부천시 원미구 갑 재선 의원이시고요.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엽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네, 어제 당정청 긴급 안보회의 어떤 체감 온도가 어땠습니까? 예, 우선 이번에 6차 핵실험의 성격, 규모, 네. 심각성 등을 좀 확인했고요. 네, 핵실험 직후에 국방부나 외교부, 통일부 같은 안보 관련 부처의 정부의 긴급 대응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이 이렇게 밝혔더군요. 예, 일단 좀 실효적인 대응보다 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했고요. 네.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네. 앞으로 평화적 해결의 원칙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도 역시 원칙으로 확인했습니다.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원칙도 확인하면서 동시에 이제 고강도 압박도 필요하다. 그것은 이제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러시아 방문길에 오르는데 러시아 언론과 이제 사전에 이제 인터뷰를 가졌는데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 나는 어떠한 종류의 대화도 피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대북 정책 기조의 어떤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대화와 제재의 병행 전략이라고 하는 원칙은 중장기적으로 네. 계속 유효한 전략이고요. 네. 그러나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대화에 불응하고 네. 핵실험, 핵도발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화가 지금 가능한 상황은 아닌 거지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도발을 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네. 응징이 좀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강도 높은 제재가 좀 필요한 시기. 네. 이 부분이 좀 강조되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일시적이냐 아니면 대북 정책 전환 기조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좀 일시적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대북 정책의 기존에 세웠던 원칙과 기조는 그대로 간다라고 봐야죠. 네. 그러나 이렇게 항상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화와 제재의 병행 전략이라고 하는 게 네. 대화에 나오면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지만은 네. 대화에 불응하고 도발을 계속하면은 당연히 강력히 응징을 한다는 것까지 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네. 역시 그 종국적인 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 미국과 북한의 어떤 담판, 대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이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도 필요하고 네. 미일 러중 간의 이 다채널 대화가 분명히 필요하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의 태도로 봤을 때는 대화보다는 우선 자신들의 목표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겠다. 네. 예, 여기에 우선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마 물밑 대화가 미국하고도 일정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네. 그 대화 자체가 일정 정도 좀 성과가 보이지 않는 네. 좀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가지고 원래 이 당초의 목표였던 핵 개발과 ICBM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 이런 투트랙 또 대화를 언급한 점이 있어서 그것과는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어제 당정청 회의와는 조금 상충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추미애 당대표의 주장은 우리가 이제 대북 문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네. 일관된 기조와 원칙을 강조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당정청은 지금 6차 핵실험 직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초점이기 때문에 네. 상충되었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징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원칙으로서는 또한 역시 추미애 당대표의 기조 역시 맞는 거지요. 네. 일단 미국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오는 11일 안보리 회의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원유 차단 문제를 표결에 붙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 역시 뭐 중국이 이 원유 차단에 나서줄 것이냐가 핵심인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에 동의하는 것은 아마 쉬운 문제는 아닐 텐데요. 네. 중국이 결국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 문제나 전략적인 가치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 참여 압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차 핵실험이 중국의 국제적인 잔치날인 이제 브릭스 정상회담 개막일에 이루어져서 그렇죠. 아마 중국이 역대 가장 강력한 규탄 성명을 냈고요. 네. 그것도 즉시 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아마 중국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압박 수단으로는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건데 완전히 잠그진 않고 뭐 조금만 잠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지금 그런 이제 부분적으로 축소, 조절하는 방안도 아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러시아가 문제인데 말이죠. 푸틴 대통령이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대북 제재 강화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사담 후세인을 봐라. 그가 대량 살상 무기 생산을 중단했지만 이른바 미국의 군사작전을 통해서 후세인을 포함한 가족이 몰살당했고 이라크가 폐허가 됐다. 북한이 이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잘 아는 상황에서 그 어떤 제재도 쓸모없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단언했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제재만 가지고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이 된 거지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이 핵 개발에 본격적으로 사실 착수하게 됐던 계기가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몰락, 그다음에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의 몰락 등을 보면서 네.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고 네. 핵무기를 포기하는 순간에 이렇게 침략당하고 몰락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의 얘기는 이런 상황에서 제재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고 네. 적어도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이나 네. 평화협정 문제 이런 문제들도 일정 정도 수용을 해야만이 해결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그 원유 차단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러시아와 또 북한이 긴밀하게 이제 뭐 경제적인 협조를 하면서 말이죠. 원유도 또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구멍이 또 러시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를 보면은 네. 연간 약 한 100만 톤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80-90%는 중국이고 네. 나머지 사실 1-20% 정도가 이제 러시아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 원유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는 중국 다음으로 북한과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북 제재에서 러시아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결국 원유 차단에는 좀 거부하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서 말이죠. 우선 이제 아마 그게 원유 차단에 대한 입장이라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재만이 아니라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이제 이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이라고 하는 게 러시아나 중국의 보다 더 적극적인 제재 참여를 위해서도 사실 필요한 전략이거든요. 네.
역시 그 러시아와 또 미국 사이가 좀 안 좋아서 그런 측면도 좀 배경에 깔려 있어서 이게 좀 공학적으로 역학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북핵 문제를 풀기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이런 걸 검토를 언급했었는데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탈북 주민의 대북 송금 금지 이런 어떤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조치가 가능한지도 좀 봐야 되고요. 아, 실질적으로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도가 과연 제재로서의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네. 이런 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우리의 좀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이 사실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제 5.24 조치나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남북 경제협력 자체가 완전히 다 단절돼 버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미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대북 제재 수단은 다 소진했다. 뭐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제재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고요. 이 정도는 아마 지금 현재 국제사회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탈북 주민들의 어떤 대북 송금 규모도 꽤 작지 않은 걸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던데요. 이것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그게 지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그 금융거래를 네.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 지금 경제 체제 경제 현실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또 드린 질문이었고요,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에 이제 뭐 나설 것이고 미국이 우리도 이제 참여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 사드 문제도 그렇고요. 중국과는 역시 더 불편한 관계, 아쿠아일로의 관계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세컨더리 보이콧의 참여 문제는 대단히 좀 신중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드 문제로 굉장히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은데요. 네. 세컨더리 보이콧에 참여할 경우에 아마 돌이킬 수 없는 한중 관계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이죠. 예, 네. 치명적일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뭐 이런 방식보다는 네. 한국, 미국, 중국이 고위 전략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의 필요성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협의하고 아주 정교한 전략 전술들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만이 중국도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참여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 한국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책도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한국, 중국, 미국이 함께하는 그 고위급 협의체 말이죠. 그것은 중국이나 미국도 응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네. 정부에서도 아마 그 필요성은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미국이나 중국 쪽의 입장을 좀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지금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대단히 뭐 공격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차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예. 한국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를 참여하게끔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또 지금 상황에서 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문제도 아마 미국하고 조율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뭐 하나만 보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것이 가져오는 좀 경제적인 영향, 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요. 네.
이 정도는 지금 현재 미국하고 일정 정도 조율이 되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뜨거운 감자라고 그럴까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전술핵 재배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여권에서도 조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뭐 자신의 소신인지 모르겠지만 연일 전술핵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어제 그렇지 않아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그 전술핵 검토 발언의 좀 취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네. 송영무 장관께서는 그 배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네. 신중한 검토,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서 네.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네. 이것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이것이 마치 전술핵 재배치 검토로 알려진 면이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이제 전술핵 배치 문제는 지금의 국제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초보적인 지식만 있어도 네.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 그런지요? 이제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하에 있고요. 네. 전술핵 무기보다 훨씬 더 대응이 빠르고 강력한 미국의 전략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술 핵무기가 과연 필요하냐, 실효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전술핵을 지금 이렇게 급하게 배치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한반도 비핵화, 네. 여기에 바로 이 논리적인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요. 네. 북한의 핵 개발만 정당화시켜줄 우려가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북한에 만약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로 말이죠. ICBM을 완결한다면 미국이 본토가 타격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위한 방어에 나설 것이냐.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전술핵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항상 본토가 공격당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게 새로운 저기가 아니죠. 그건 미국의 워낙 무기 체계 자체가 그렇게 갖춰져 있고. 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쭉 해왔듯이 세계 곳곳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방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도 해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이제 신속하게 갖추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전자권 전환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마냥 미룰 수 없는 이런 문제인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내 상황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추미애 대표께서 이제 부동산 보유세 발언을 하셔서 말이죠.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것은 부동산 보유세를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단 검토 차원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검토 차원인데요. 네.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임대료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문제는 이 높은 지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경제도 살아나기 어렵고 네. 이것으로 인한 부담, 우리 서민들의 부담이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데 이제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이 높은 임대료 문제, 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 네.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 이제 세법 개정안 때도 그렇고요. 물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제사령탑께서는 그런 논의가 없다고 하셨다가 추미애 대표가 하니까 이제 논의의 물과 이쪽으로 이제 옮겨갔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김동연 패싱 얘기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패싱입니까? 그런데 네. 일단 아마 기재부에서도 네.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마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는 조금 네. 더 그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네. 분명한 것은 이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경제도 국민의 삶도 사실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머니 속에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카드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씩 계속 나오겠군요. 예, 그 카드 중에 하나로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부동산 임대료 문제가. 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